공부 때문에 몸이 지치고 마음이 다친 아이들을 위한 방송. 아이들 교육 때문에 속상한 부모님들을 위한 방송. 들으면 걱정이 싹 사라지는 방송.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공식 팟캐스트 노을이 약방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을이 약방의 약방감초 구본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방지기 민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창씨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해 보이시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최근에 우리 단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등대지기 학교 졸업여행 1박 2일 등등, 그리고 지난 화요일부터 금주 화요일까지 연속 5차례 토론회가 네.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그중에 이제 2차례 토론회가 제가 기획 및 발제를 맡은 토론회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에 거의 무수면으로 강행군을 하였는데, 그래서 혹시 제가 오늘 횡설수설하거나 실언을 하더라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뭐 토론회 준비도 준비지만 네. 등대지기 학교가 또 1박 2일 동안 거의 저희 막 이렇게 철야 스타일로 아이들을 돌보고 또 아이들 프로그램 진행하느라고 그 부분이 또 상근자들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등대지기 학교가 네네. 뭔데요? 등대지기 학교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사는 이렇게 교육 강좌인데요. 아이의 교육을 걱정하는 부모들이 부모로서 제대로 서기 위해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는 시간입니다. 교육을 들을 뿐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다른 부모들과 만나 또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강좌이고, 또 부모들끼리 이렇게 워크숍을 통해서 또 강좌에 들었던 내용들을 나누면서 더 풍성한 교재를 형성하는 그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이렇게 메인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그쵸. 사업이죠. 대표적인 강좌라고 할 수 네네.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2008년부터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400명 정도가 수강을 하신다는데, 이번에는 이제 9기 등대지기 학교였고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열심히 수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월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행은 저희 등대지기 수강생들 졸업여행이었는데, 등대지기 학교에 그 졸업여행을 다녀오시고서 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거의 뭐 이게 집에서도 육아를 하는데 여기 와서 또 육아의 연속이 아닌가. 정말 육아는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보니까 그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아직 아이도 없는 여선생님들이 또 네. 영유 아이들을 업고 달래고 으르고 화장실 보내고 정말 힘든 하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어느 연령대를 맡으셨나요?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 1, 2, 3학년 네. 유년부를 담당을 했는데요. 남자? 남자. 아이들이 굉장히 먹성이 강하고, 네. 그 먹성이 강하고 또 이렇게 으르렁대는 아이들이 이렇게 정글의 법칙 앞에서 무너지는 미디어의 힘을 확인하고 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딸만 있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아들을 네. 그렇게 키워보실 생각이 드셨나요? 네, 딸 낳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전에 7월이었나? 그때 회원 MT 지원을 갔었는데, 그때는 초등학교 남학생들 20명들과 함께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지원 갔다 와서 고기를 먹으면서 몸보신을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지쳤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천사 같은 취약전 4세, 5세 여자 학생들, 애기들이죠. 네네. 그 아이들과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지금도 사진 그때 찍어놓은 거 보면 너무너무 귀엽고 예뻐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그러나 제일 힘들었던 건 역시 화장실. 네네. 그 애들이 아직 부르기 때문에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부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들었지만 나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일 신기했던 거는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신기하셨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잘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수고한 우리 유아부 초등학생 보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네, 자축을 하며
그럼 오늘 저희가 네. 소개할 코너는 어떤 코너죠? 저희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등대지기 학교 졸업 여행에서 이제 대표님들하고 회원분들이 질의응답을 했던 그 녹음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제 같이 들으시면서 나도 저런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감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네. 시간 강의 드릴 때 송인수 선생님이 2022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이 따라야 하는 실천적 예언입니다라고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암기를 하십니까? 그게 뇌리에 좀 박혔는데 그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송인수 선생님이 왠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참 감명이 있었고요. 강의 중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두 분의 공동대표가 계신 것을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다라고 자칭 태양이라고. 자칭 태양. 네.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 태양님. 하늘 아래 두 태양. 네. 제가 강의를 좀 많이 해서 떠들었으니까요. 윤지 선생님부터 먼저 말씀을 좀 하시죠. 저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으니까 발언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이제 자신에게도 반문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철옹성 같은 현실이 어느 날 갑자기 탁 그 습격할 듯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꿈이자 비전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믿음이 견고하다가 느닷없이 아침에 저는 술을 못 합니다만 술이 깬 상태에서 보이는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방해하는 그 현실이 압도적인 무게로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신이 없고 2022년이라는 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앞으로 8년 후에 그 세상에 온다고 장담한 것이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2년 전에 저희가 그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찾아왔던 그 느낌은 그거였습니다. 이것은 때가 되면 누가 제 곁에 지인들이 그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때 되면 자동적으로 온다고요? 이렇게들 생각하고 마치 그냥 보장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태하게 기다리는, 그래, 잘 되나 보자. 네 말 맞는지 내가 지켜보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2022년을 판단한다는 것을 보고 제 마음속에 스스로에게 반문한 겁니다. 그 역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날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나의 의지와 선택과 실천과 무관하게 찾아오는 자연적인 변화가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쏟아 부어야지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예언적 선포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7년 앞으로 지나서도 그 세상이 오지 않을 수 있고 그럴 때 절망할 수 있을 텐데도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소진해서도 그 세상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라도 갑자기 우리의 실패를 딛고 찾아오는 어떤 기적의 역사,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 미래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말의 의미를 그렇게 저는 곱씹고 그리고 같이 공유를 했던 것이죠. 하늘 아래 두 태양은 윤지 선생님 또 선생님이 좀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선생님이 하시면 또 저도 얘기하고 이건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안 되니까요. 이게 분배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네요.
아니 그 말은 제가 한 게 아니라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올해부터 아침 7시에 사무실에 나옵니다. 그래서 9시까지 1시간은 뭐 그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또 1시간 책을 보고 이제 이런 시간을 갖는데요. 아침마다 송인 선생님하고 오늘 하루 사이좋게 지내게 해달라고 네,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존을 방해하는 원인 제공자는 저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하셨나요? 아니 잠깐만요. 근데 그 뭐 질문하셨으니까 사실은 오늘 저희가 요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그 맡은 분량이 있는데 인사말만 하고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또 뭐 인사말만 할 수밖에 없는 형편도 있지만 이야기가 시작됐으니까 조금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한두 개 더 받고. 저는 여기 들어온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두 대표님들을 강의를 듣고 이렇게 짧게 얘기를 들었는데 참 존경스럽고 굳은 의지와 심지가 느껴지는 적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좋네요. 네. 그래서 두 선생님들 속에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어떤 삶의 철학이나 어떤 이 운동이나 이렇게 삶의 방향을 정하신 굳은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걸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질문 드릴게요. 네. 글쎄 한마디로 하라고 하시니까 뭐 그건 굉장히 어렵고 제가 지난 그 등대지기 학교에서 잠깐 소개는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올해로 교육운동 20년째인데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하기 이전에 한 13, 14년 정도 되었을 때 10년 넘게도 그 시간도 사실은 제가 제 모든 걸 다 바쳐서 학부모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귀농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패배적인 생각 속에서도 꿈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정말 그만두자니 그만둘 수 없는 그 아이들 새벽마다 그 정말 짧은 한 겨울에도 우리 아이들 짧은 치마 입고 오동동동 떨면서 지금도 6시 30분에 나가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 아이들을 보면서 포기할 수 없었던 이제 그런 것 속에 왜 포기할 수 없었느냐 하면 대한민국 누구에게도 우리 아이들을 구해줄 사람들을 제가 그 교육 전문가들, 교육 관련한 사람들 수백 명을 봐왔지만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 많이 봐왔지만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주저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운동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내 자신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꿈, 정의로운 꿈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내 인생의 실패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제 인생의 실패를 할 수는 없었으니까 내려놓지는 못했고 이 운동을 했습니다.
아, 그 손봉호 교수님, 저희 단체 이사장이시기도 한데요. 그분이 장애인 운동에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실천을 많이 하시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분은 장애인에 대한 사랑이 없는 분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장애인을 생각하면 가슴속에 무엇인가 끓어오르고, 그래서 도와주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견딜 수 없는 그 감정 때문에 자기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숙제라는 그 의식, 어떤 그 부채 의식이랄까요? 그런 것이 그분의 그 장애인을 돕고자 하는 그 실천으로 좀 이렇게 이어져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왜 시작했는가? 저는 제 속에 이 사교육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이렇게 아주 좀 굉장히 깊다, 이렇게 좀 저 자신 생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할 때 내 속에 그 마음이 깊지 않은 것 때문에 고민도 했고, 어떻게 이렇게 맹숭한 마음으로 이 운동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했었고, 그 마음이 부어지기를 좀 이렇게 좀 기도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이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뜻으로 주어졌느냐 이 여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있는 일인가, 그게 내가 해야 될 뜻이 있는 것인가. 저는 모든 사람들이 뜻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에는 다 뜻이 있죠. 그 생애 전체를 통해서 뜻을 찾고 그 찾아진 뜻에 자기 인생을 다 소진하는 삶은 다 아름답고 그 찬란한 일생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윤지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한 데 인생을 방치할 수 없다는 그 마음과 같이, 내게 찾아온 그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을 난관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현하고 그 풀어내는 그 생애를 제가 자청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을 위해서 의미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동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그 뜻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이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일이 어렵거나 또 공격이 많이 찾아오거나 관계없이 물러설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지난 6년 동안 여기까지 왔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언제나 그 뜻을 좀 붙드는 삶,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찾고 이루는 일에 자기 생을 던진 사람은 누구나 참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남영원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사라지셨네요. 저 앞에 계시군요. 네. 저희 단체가 사교육을 전혀 시키지 말자 이런 뜻으로 이렇게 그런 걸 표방하는 데는 아니지만, 사실 회원으로서 약간의 갈등들은 있고 불가피한 사교육들은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대표님들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적극적 의미든 소극적 의미든 사교육을 시켜보신, 아니면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안 시키신 건지, 안 시키셨다면 못 시키신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그러니까 저희가 사교육 없는 세상이 아니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잖아요. 의미심장한, 그리고 여백이 많은, 유도리가 많은 그런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그 요인이 우리 내에 있는 탐욕과 그 불안이 100%로 설명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불안을 부추기는 환경과 제도와 그 관행,
그리고 그 압도적인 문화, 여기에 그 무방비로 그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그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걱정 때문에 사교육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한 70%는 제도와 환경과 압도적인 문화의 그 영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도와 그 관행을 고치는 것이 좀 중요하고, 내가 그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불필요하고 해로운 사교육은 시키지 말자 하는 정도고, 그러면 필요한 사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만 남죠. 필요한 사교육은 하면 도움되고 안 하면 불리한데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요 지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 회원들 모두에게 저는 자기 자신에게도 관용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든지 나는 사교육과 함께 싸워서 사교육 청정 지역을 만들겠다, 우리 가정 내에. 그 사교육이라 할 때 그 내용이 뭡니까? 학원 안 가는 거죠. 학원, 과외, 그리고 또 인터넷 그 인강, 학습지, 그리고 또 뭡니까? 학교의 방과후 교실도 사교육이에요. 그렇죠. 공교육 속에 있는 사교육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그러면 남는 영역이 얼만큼 남을까? 그런데 부모가 또 그 부분을 메꿔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부모가 중심이 된 사교육. 그러니까 그것도 걷어내고. 참 그러면 완전히 아이 혼자 스스로 하는, 부족해도 스스로, 부족할수록 더 스스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얼만큼 가능할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다가 그 뭐라 할까요? 사교육과 잘 싸우다가 그 100%로 계속 지켜오는 그 순결을 유지하다가 사소한 그 부분에서 또는 불가피한 부분에서 무너짐으로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사교육 걱정수상 회원이 될 수 없다. 나는 나 같은 존재는 이제는 탈퇴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우리의 삶 속에 사교육이라는 그 흙탕물이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부정하면 나중에 이 필요한 세상을 만드는 그 전사나 운동가로 나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흙탕물을 묻힐 수밖에 없는데 가급적이면 적게 묻히자, 뭐 이런 거죠. 다만 그런데 보면 이제 저희 대표들로 따지고 보면 그 우리 회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럽니다. 사교육 걱정수상의 대표인데 당신 자녀가 사교육을 좀 시켜? 받고 있어? 그러면 되게 실망을 하거나 의아해하거나 되게 좀 충격을 받거나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죠.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영어 학원을 한 2년, 1년 반 정도 5학년 돼서 우리 반, 자기 반 어느 누구도 다 듣기는 잘하는데 자기만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영어 선생이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한 것이 없고, 그러니 아이가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한 1년, 2년 정도 이렇게 시키고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딱 그 기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3 되니까 아이가 인터넷 강의를 좀 듣는 것.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도 영어 학원을 좀 보냈다라고 하니까 그런 이제 끊었지만, 그랬더니 어떤 그 기자가 되게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내 원칙대로 소신 있게 살 거냐, 남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 자신을 이렇게 좀 조절할 거냐, 이 경계선에서 지금까지는 제가 남의 시선에 맞춰야 된다. 내가 이제 그래 왔죠. 그래 왔고, 우리 가족들 모두가 이제 또 사교육과 선행교육 규제법 때문에 많이 학원들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우리는 강을 건넜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마음 겪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을 모든 우리 회원들이나 우리 후원자들에게 공의 적용을 좀 해라. 그리고 여러분 각자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관용을, 그리고 제도에게는 비난을,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여튼 불필요하고 해로운 사교육만 시키지 말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지 그래도 자책하는 마음을 덜 갖지. 그런 마음 안 가지면 자책이 100%입니다. 사무실에 오는 사람들이 상급 학년 올라갈수록 갑자기 안 오기 시작해요. 보면 이제 학원에 우리 아이를 보내기 시작했다. 뭐 그런 마음.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은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저는 성격적으로 송인 선생님에 비해서 단순 무지한 편이에요. 유연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행이겠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시작할 때 저희 두 아이가 입시로부터 이렇게 벗어난 때가 시작이 돼서 사교육 걱정을 시킬까 말까 또 남의 시선이나 이런 걸 걱정하지 않고 이제 지낸 세월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초중고등학교 보냈을 때를 돌아보면 뭐 그때 당시에도 뭐 제가 강의 때도 이제 잠깐 소개했지만 저희 큰아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이 교육 문제 고민을 하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교육 운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교육이라는 키워드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교육 전반을 통틀어서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가 이런 고민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학원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 취미 생활이나 뭐 미술이나 특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용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하게 했고요. 이제 교과 사교육 관련해서는 이거는 반복인 건데 반복을 굳이 할 필요 없다. 시간을 반복해서 쓸 필요 없고 또 돈을 거기에 반복해서 쓸 필요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학원 가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그 학원에 갈 시간이 있으면은 집에서 차라리 15분이나 30분 정도를 하는 게 낫다라고 애를 계속 이렇게 주입식을 시켜가지고 포기하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좀 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래도 좀 자기 혼자 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했을 때 수학 과목을 큰애가 오래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다녔죠. 그러다가 학원 선생님하고 뭐 좀 안 좋은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되고, 이제 그리고서 이제 학원은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안 가게 됐었고요. 작은 애는 성격이 좀 모나가지고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야단 맞고 이런 것은 지가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견디며 다녔지만, 학원에까지 가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으면서 이런 것은 얘가 못 견뎌가지고 중학교 때 이렇게 3개월 언니가 이제 너는 수학이 도저히 안 되니까 학원을 좀 보내야겠다 그래서 언니가 보냈는데, 이제 3개월 다니고서 이제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이런 걸 못 견뎌가지고 그 후에는 이제 학원을 안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원칙은 좀 세워놓고, 원칙은 뭐 사교육뿐만이 아니고 뭐 인생에서 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과 원칙은 세우되 우리가 100% 거기에 일치하지 못하게 사는 게 사실 나약한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갈등하면서 벗어나고 많이 이탈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이 없이 흔들리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원칙은 자기가 되새기면서 흔들려도 흔들려야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흔들리구나,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잠깐 그 샛길로 가거나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샛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합리화시켜 버리게 되면은 그거는 그 타협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마다 그 살아가는 어떤 태도와 관점과 철학이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삶의 그 일관성,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뭐 고수하는 그 원칙과 또 실제 그 삶에 있어서의 그 괴리가 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 괴리가 자신과 그리고 타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그 괴리 정도는 이제 그 허용 가능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정도는 좀 위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 괴리가 참, 그 괴리의 그 고민 지점이 참 많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참, 예를 들어서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참 잘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마칠 때 고등학교를, 그 앞에 뭐 이제 자사고 있고 뭐 일반고 있고 그러면 자사고를 좀 면학 분위기 좋으니까, 일반고는 완전히 그냥 뭐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자사고를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뭔가 내 교육적 소신은 이 자사고는 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쁜 학교 체제예요. 그러면 나쁘지만 우리 애는 거기다 넣을 건가? 아니면 자사고란 체제는 없어져야 될 제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우리 아이를 넣어서는 내가 이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도움이 된다 손 치더라도 나는 안 넣을 거야 라고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런데 아마 그 부분에서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일종의 우리 아이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일지라도 그것이 좀 적절치 못한 체제면 그 속에 아이를 넣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마음을 좀 갖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갖지 못하고 어떤 갖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는 지역 모임에서 아주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를 좀 성찰하면서 내가 어떤 정도의 선택을 하는 것까지는 이 괴리, 허용할 수 있는 괴리고, 그걸 넘으면 안 되겠다. 이 정리를 좀 안 하면 아마 제가 보기로 초등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고등 마지막 과정까지 가는 과정에서 아마 좀 되게 무너지는 그 상태를 경험하거나, 우리 단체에서 자기가 발언하는 것도 그렇고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좀 힘겨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괴리의 지점을 한번 찾아서 도대체 이 정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은 어떻게, 나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우리 회원이라면 우리 뭐 몇 가지 부분에서 우리 원칙은 이거다. 뭐 윤지쌤이 얘기하신 그 원칙을 개인적 원칙이 아니고 집단적 원칙으로 한번 좀 이게 좀 수렴하는 과정이 한번 있으면 참 재밌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네. 아니. 네. 지금 기적의 말씀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네. 제가 집에 가서 통곡을 할 것 같아서 일단 용기를 내 손을 들었고요. 시간이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여기 가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선행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법이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사교육을 금지시키고 선행을 금지시키는 건 저는 밭에서 잡초만 뽑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농작물의 자생력을 기르는 게 아니고 무조건 잡초만 뽑아서 이 농작물을 살릴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항상 공교육에 저는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거든요. 공교육에 대항하고 뭐 큰애가 고등학생인 고인데 뭐 우리 애만 야자를 빼서 안 시켜본다든지 뭐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데 공교육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리 법으로 선행이나 뭐 학원 가는 걸 금지를 시켜도 참 힘들더라고요. 현장에 있는 부모로서는. 예를 들면 저희 둘째가 중3인데 중2 때까지 정말 학원을 안 가고 열심히 잘 했었거든요. 성적이 크게 좋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고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수학 그 레벨 A반 교실에 갔었어요. 늘 C, B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갔더니 그 반에서는 이제 수준 높은 아이들이라고 선생님이 수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수업을 하게 하니까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그 수업이 가능했는데 다니지 않는 우리 딸은 그걸 너무 따라가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순결을 잃는 마음으로 대성통곡을 하면서 중3 들어가면서 학원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저도 그때 순결을 잃는 기분으로 사교 얘기를 탈퇴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고민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단체에서 사교육을 관련된 거 아닌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어떤 뭐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마음에 조금 얻고 가는 게 있지 않을까. 앞으로 계속 제가 여기서 작은 힘을 실는 일에 계속 쓰러지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공교육을 좀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뭔가 있지 않을까.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선행교육 규제법이 꼭 사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9월부터 시행한 이 선행교육 규제법은 학교에서 속진교육 과정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현재 나간 진도 이상의 범위에서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배치고사 볼 때 중학교 과정을 넘어선 시험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자체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법이에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자사고 문제나 또는 외고 입시 문제나 뭐 이런 그 각가지 고교 체제의 문제, 고교 입학 전형의 문제 이런 게 전부 다 학생들 지금 그 공교육 속에서 과도한 경쟁을 만들어내는 입학 제도나 뭐 또 자사고나 뭐 특목고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아이들을 완전히 그 입학 당시에서부터 막 고등학교 과정을 뭐 1년 만에 끝낸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하고 이런 거니까 그것도 이제 그 공교육 정상화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대학 입시에서도 지금 그동안에 논술이나 뭐 구술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상의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거 못하게 지금 이제 선행교육 규제법에 또 지금 집어넣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리고 사교육이 지금 뭐 사교육 독자로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니고 공교육과의 그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지금 사교육의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교육 그 자체만 하지 말라 하는 방식의 사교육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 전반 공교육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 또 중고등학교 교육의 문제를 넘어선 대학의 문제, 그리고 채용시장의 문제까지, 이 채용시장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이 경쟁교육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운동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질문 중에서는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잡초만 뽑는다고 해서 땅이 비옥해지느냐, 뭐 이런 거죠. 땅이 비옥해야지 거기서 농작물이 잘 자라는 것이지, 그러면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할 것이냐, 그 땅은 공교육이라는 땅이겠죠. 사실은 그래서 공교육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또는 환경적인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들은 우리가 해오고 좀 필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이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력 자체를 활력 있게 불어넣는
어떻게 그렇게 할 거냐의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죠. 교사들 가슴 속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관료들 가슴 속에 교육의 본질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되고, 또 하여튼 그런 것이 들끓어야지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입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그렇게 선생님들의 그 가슴 속에 그 뜨거움과 생명에 대한 관심과 수업에 대한 그 갈망과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하게 일어나게 할 거냐의 그 문제인데, 뭐 저희가 그것을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 2년 동안 해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교사를 바꾸는 운동을 좀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을 하기에는 역량이 정말 소진되고 역량이 한계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좀 했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혁신학교들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교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좋아해요. 그 바람에 아이들도 너무 행복해 하니까 그쪽으로 이사를 오고, 그래서 원래 그 학교의 아이들은 노랑머리를 들이는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그 아이들이 막 변화되고 좋아하고 학교가 혁신되니까 노랑머리 아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들어오는 그 이상한 현상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학교가, 교사가 달라지면 그렇게 학생들이 혜택을 입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교사들을 달라지게 하거나 똑같은 교사도 어떻게 하면 좋은 교사가 되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치 공무원들의 문제도 그렇죠. 이게 타성에 젖은 공무원인데 언제는 굉장히 그 타성에 젖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해요.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 괜찮은 사람이 있을 때는 머리 팽팽 돌아가다가 아주 완전히 이상한 대통령 들어오면 그냥 복지부동 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학교가 정말 교사들의 손에 그 땀이, 또 그리고 열심을 내는 그 의욕이 생기려고 하면은 학교의 교장들이 좋은 교장으로 바뀌는 것만 해결되면 우리나라 공교육은 일거에 달라진다. 저희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교장을 달라지게 만드는 제도가 지금 없어요. 그게 소위 교장 공모제인데, 아주 쥐꼬리만큼 그 눈물 한두 방울만큼만 지금 좋은 교장을 뽑을 수 있는 제도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위 교장 공모제를 제도화시키고 이것을 확대시키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한 그 법을 개정하는 일들을 저희가 몇 년 안으로 성사를 시켜야겠다. 이것은 한국교원단체연합회라는 거대한 교장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조직과 사생결단을 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 운동을 해서 학교마다 좋은 교장이 학부모들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입는 시대가 올 수 있도록 그 준비만큼은 저희가 확실하게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뜻이 있는 교원단체들과 같이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것은 함께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대표님들의 질의응답 참 잘 들었습니다. 네. 역시 대표님들의 그 표정 하나하나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신나는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송인수 대표님이 잇몸을 만개하시면서 웃고 계실 것 같은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연상이 네. 되네요. 근데 이렇게 좋아하셨을까? 그러게요. 아무래도 회원분들이 네네. 호응도 잘해주시고 하시니까 신나셔서 더 그러신 네. 것 같아요. 두 개의 태양? 네, 그 태양,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두 개의 태양과 함께 열심히 앞으로도 일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카페에서 저희 등대지기 학교 졸업여행과 그리고 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설문조사에 꼭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독서실 간다고 나간 아들이 친구들과 PC방에 있는 것을 볼 때 많이 당황하셨죠? 늘 살갑게 대하던 딸이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 불러도 나오지 않을 때 많이 답답하셨죠? 내 자식인데 어디서 이런 가 나왔을까 고민하며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많으시지요? 부모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은
이제 가라.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한 강좌가 시작됩니다. 서천석, 정병옥, 윤다옥, 하지연 선생님과 함께 총 4번의 강의로 진행되는 특별 강좌 놓치지 마세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